지난해 9월 27일 포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소연 씨. 여기에요. 여기서 저기로 찍은 거예요, 제가. 4년 넘게 이곳에서 근무했지만은 그런 비행물체는 난생 처음 봤다는 소연 씨.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0월 4일 경기도 연천군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병우 씨 또한 소연 씨가 목격한 것과 유사한 비행체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원래 삽질하고 있는데 딱 여기서 본 거죠, 이렇게. 저기 하는. 네. 흐릿하긴 하지만은 특이한 모양의 빠른 속도로 사라진 비행체의 정체는 뭘까? 지난해 10월 11일 북한 외무성은 대한민국에서 10월 3일과 9일, 10일까지 세 차례 심야 시간을 노려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 정권을 비방하는 전단지를 살포했다는 주장의 성명을 발표합니다. 평양에 추락한 무인기의 잔해를 발견했으며 조사 결과 이 추락체는 한국 드론작전 사령부에서 운영하는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도 정부는 안보 전략상 무인기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런데 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북한을 도발해 계엄 선포의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김용현 장관 주도로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실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진실은 뭘까? 지난 10월 20일 북한은 평양 상공에 진입했던 무인기가 백령도에서 출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했던 시기 백령도 주민들도 혹시 무언가를 목격한 적이 있을까? 그게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네. 무인기가 소리 커요. 여름 지나서부터는 자주 보였어요. 자주 이렇게 훈련했지. 윙하고 하나 지나가더라고 이렇게. 그쪽에서 윙을 지나 서쪽으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여단에도 신고를 했어요 내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러더니 뭐 한 10분 20분 있다 왔어요. 네. 훈련이었다고. 아, 북한 측 소행이 아니고. 우리 훈련이었다고. 지난 가을부터 무인기를 목격하곤 했다는 주민들. 당시에는 단순한 훈련이라고 생각했지만 한 인물의 존재가 알려진 뒤 불안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어느 전 정보 사령관인가 뭐 이 양반 수첩에 무슨 뭐 다 적혀 있고 뭐 그런다는 거 내용이 나오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사실인가 보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주민들을 갖다 목숨을 담보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2.3 비상계엄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경찰은 12월 15일 노 전 사령관을 긴급 체포하며 그가 머물렀던 안산의 한 점집에서 중요한 증거물을 압수했는데 바로 노 전 사령관의 자필 수첩이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국방 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국회 봉쇄란 표현도 있었고 정치인과 언론인,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칭하고 이들에 대한 수용과 처리 방법도 수첩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상원이라는 사람을 모르고는 이 전체판을 이해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문구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12.3 비상계엄의 핵심 단어들. 민간인이었던 그는 어떻게 비상계엄의 비선이 될 수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가 꿈꿨던 백령도 작전의 실체는 대체 무엇이었던 걸까? 육사수석 입학이라는 타이틀로 모두의 주목을 받았지만 항상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는 노 전 사령관. 그런 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소령으로 진급할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소령 때예요, 소령 때. 야, 용내야 그러니까 자기 이름 바꿨다 하더라고요. 왜 이름 바꿨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셨대요. 그때부터 그때 뭐 이래 손을 짚더라고요. 그 뭐 명리 그 한다고. 이 무렵 이름을 바꾸고 병과도 보병에서 정보로 바꿨다는 노상원 전 사령관. 그는 정보장교가 된 이후 오히려 정보장교로서는 가기 힘든 요직, 진급에 유리한 자리를 두루 거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으로 누군가 이제 그 인사권자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생각을 다들 해요.
그와 함께 근무했던 한 정보사 관계자는 그의 과거 행적을 봤을 때 이번 계엄 사태에서 드러난 그의 수첩 내용 역시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암살, 체포, 납치. 그 시나리오가 출처가 다른 사람이면 말이 안 되는데 노상원이 했으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런 지시를 받아봐서 아는데 거의 영화를 써요, 무시시할 때. 지난 2018년 노상원 전 사령관은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정보학교의 여군 교육생을 성추행해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전역을 당합니다. 군복을 벗은 후 그는 어떤 삶을 살았던 걸까? 자기가 이제 성범죄로 불명예 전역을 당하고 나서 자기 조직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컸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자기에게 유일하게 연락을 받아주는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이었고. 불명예 제대를 한 뒤 모두가 외면한 노 전 사령관을 김용현 전 장관이 유독 챙겼고 두 사람 사이도 점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걸까? 노 전 사령관이 대위 시절에 수도방위 사령부 제55 경비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이때 그 작전과장이 당시 소령 계급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고요. 노 전 사령관이 대령으로 진급한 뒤에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 정책과장 보직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육군 참모총장 비서실장이 김용현 전 장관. 김용현하고 노상원은 똑같은 그 DNA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김용현 그 장군도 보면 상급자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무조건 다 됩니다. 김용현이 나인이다 이래가지고 소문이 좀 육군사관학교 38기 윗기수하고 아랫기수 몇 기수 소문이 다 났었어요. 그런 게. 40년 가까이 이어져온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지난해 3월 무렵으로 보입니다. 6년 동안 운둔해 있던 노 전 사령관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다짜고짜 연락이 한 7년 만에 왔대요. 너 진급해야 되지 않냐. 너 세평이 안 좋아서 그렇다. 내가 잘 얘기해 줄게 라고 접근한 거죠. 진급을 위해서 내가 방첩사랑 대통령실 공직비서관실에 잘 얘기를 하려면 상품권이 좀 필요하다. 그게 현금을 좀 줄 수 있겠냐. 그래서 현금을 A라는 소령을 통해서 전달이 될 거예요. 이렇게 포섭된 장교들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대로 부정선거 관련 음모론 자료를 모아주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들 중 일부는 12상 비상계엄 사태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노 전 사령관이 고위 장교들을 접촉하기 시작한 3, 4월경은 윤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발언을 하며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 시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상원이 단순히 김용현을 팔아서 김용현의 후광만으로 표를 달게 해주고 했던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 포획된 자들에게 부탁했던 게 뭐냐면은 부정선거 관련 강의 자료인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끝까지 끈을 놓지 못하는 게 뭐예요? 부정선거죠. 노상원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일개 장관으로부터 나왔다라기보다는 윤석열에서 나왔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석 달 전부터 정보사령부의 주요 인사들을 포섭하는 동시에 임무를 수행할 HID 요원들의 명단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보이는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2.3 내란 비상계엄의 아주 특이한 점은 HID 불행요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12.12 쿠데타라든가 5.16 쿠데타나 이럴 때는 정보사 이런 데가 투입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정보사는 원체 비밀 조직이다 보니까 안 됐는데 이번에는 김용현이가 노상원을 매개로 해서 그들의 능력을 잘 알았던 것 같고 어떤 모종의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들이 꿈꿨던 비상계엄, 대체 그 끝에 펼쳐진 세계는 어떤 모습이었던 걸까? 사실 계엄에 정보사가 동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저희는 HID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의 임무는 주소권을 폭파하라, 김정은이 납치해와라, 문건을 절취해와라, 그런 게 저희의 임무지 조국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위해 움직이는 그런 부대가 아니거든요. 선관위 인원들이 출근하면 체포를 해라, 데리고 있어라,
감금하고 있어. 네, 데리고 있어라, 감금하고 있어라. 뭐 이런 임무를 받았다라고. 계엄에 투입된 HID 부대원은 HID 요원 5명과 장교 2명을 포함해 모두 7명. 요원 한 명이 한 개 중대를 없앨 수 있어요. 전투력으로. 예, 그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요원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여섯 명이 갔다 그러면 다른 부대 한 개 대대들이 갔다라는 정도의 전투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이 소수정의 HID 요원들을 계엄에 동원하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 공소장에 따르면 비상계엄 발령 이후 공식 수사 조직인 합동수사본부 외에 수사 2단이라는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려고 했다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공식적인 직책은 없었으나 사실상 노 전 사령관이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대, 2대, 3대로 구성되어 있던 수사 2단, 수사경찰 중심의 1대 임무는 체포조로 보입니다. HID가 투입됐던 것은 2대와 3대인데 HID 요원 3명이 배치됐던 2대 신문조에는 특별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을 경호하는 동시에 그가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할 때 옆에서 위협을 가하는 임무를 지시받았다는 HID 요원들. 수사 2단 3대장인 정보사 정대령이 이들이 사용할 망치와 야구 배트, 케이블 타이 등을 할인마트에서 구입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30여 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을 어딘가 끌고 와서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신문하는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사 2단을 만들려고 그랬죠. 허위 진술 자백받아서 부정선거였다라고 해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만들고 그간 선거가 잘못됐다는 자백을 만들어서 선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자백한 인원을 노 전 사령관은 어디로 데려가려 했던 걸까? 그의 수첩 속에 있는 수고라는 단어에서 그의 의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을 수거한다는 뭐 사람을 체포한다 뭐 그거랑은 좀 다른 의미. 그렇죠. 수고한다는 거 아예 이제 아예 못 쓰게 만들어 본다는 거죠. 수고라는 말은 가장 위험한 말이지. 가서 데리고 와서 흔적도 없이 날려버리자. 임무와 무관한 작전에 HID 요원들이 이용당하는 것을 보며 돼지 부대라는 HID 부대 별칭이 생각났다는 백경민 씨. 저희를 돼지들이라 불렀어요. 돼지 부대. 잘 먹이고 잘 키워가지고 한 방에 잡아먹는 거잖아요. 임무수행 보내서 죽으면 어쩔 수 없고 임무수행 갔다 오면 그래. 그래서 사실 이번 사태도 저는 엄청 개탄스러워요. 특히나 그 출중한 인원들을 데려다가 말도 안 되는 임무를 시키려고 하면서 이게 잘 되든 잘못되든 무조건 얘들은 폐기처분이에요. 왜냐하면 뒤탈이 없어야 되니까. 한때 자신이 쥐하던 최정예 요원들의 희생까지 감수하며 노 전 사령관이 이루려고 했던 수첩속 계획은 무엇이었던 걸까?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이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혀 있었다는 비상입법기구. 1980년 당시 전두환과 신군부가 국회를 대신해 세웠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이 비상입법기구의 모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의 당사자이자 계엄 당시 군 통수권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입장일까?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근데 그 기사 내용도 조금 부정확하고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아니라면 대한민국 군은 누구의 지시로 왜 국민에게 총구를 겨눴던 걸까? 계엄의 그날 밤도 그리고 오늘 밤까지 우리는 그 질문 속에 갇혀 있습니다.